안녕하세요. 저는 혼자 세 자녀를 기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외롭던 제가 남편을 만나서 사랑만 보고 가정을 꾸렸는데 그런 남편이 오랜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떠난 뒤로 저는 완전히 외톨이가 된 심정이었어요. 남편 잃고 과부되어서 아직 대학도 못 들어간 아이 셋을 혼자 기르려니 갑자기 막막해지고 눈앞이 깜깜해지더라고요.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게 되는 건지 저는 생각에도 없던 재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겪지 않아도 되었을 일까지 겪게 되는 바람에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게 되었네요. 저는 남편이 없으면 세상에 혼자나 다름없는 사람이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외로웠던 제게 손을 내밀어 주었던 유일한 사람이 저희 남편이었어요. 그렇게 남편을 만나 사랑을 배웠던 저는 그 사람과 결혼을 하고 슬아에 자식 셋을 낳으며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요즘에는 둘만 낳아도 다둥이라 그러던데 없는 살림에 셋까지 낳았으니 저희 금슬이 부족하진 않았던 모양이에요. 셋을 키울 만큼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희는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는 못 먹어도 애들 입에 들어가는 것만 봐도 행복했던 저희였습니다. 늘 돈이 빠듯해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저는 아이들과 남편을 보면 늘 마음이 넉넉했어요. 남편과 저는 참 사이가 좋았고 자식들이 건강하게만 자라주면 더 걱정이 없을 사람이었죠. 그런 저희 가족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것은 남편이 아프고 나서부터였습니다. 큰애가 초등학교 입학하던 해에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 버렸어요. 원인 불명의 불치병 진단을 받으며 그 후로 남편은 환자가 되었습니다. 불치병이다 보니 딱히 치료법도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없었어요. 그 후 남편은 꼼짝없이 누워 와병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남편 대신 집안의 가장은 제가 되어야 했습니다. 아직 막내가 겨우 3살이라 한창 손이 많이 갈 나이였는데도 저는 그런 아이들을 두고 일을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근처에 사시던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대신 봐주셔서 다행이었죠. 그렇게 저는 낮이면 일을 다니고 밤이면 아픈 남편의 간호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매일 잠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고 하루 종일 밤을 새는 날도 부지기수였어요. 아픈 남편을 병원에 맡기면 저도 편하겠지만 그 비싼 병원비를 감당할 수도 없었고 제 스스로도 아픈 남편을 병원에 외롭게 방치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련하게 고생을 자처하며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전 남편이 제 곁에 있어만 준다면 어떤 고생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 방법이 생겨 일어날지 모른다는 희망도 있었죠. 하지만 그런 남편은 오래 버티지 못하고 제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병이 생기고 겨우 8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못해도 10년은 채웠으면 싶었던 제 작은 소망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네요. 그 사이 큰애는 어느덧 중학생이 되었고 작은 애들도 자기들끼리 알아서 철이 들어 있었어요. 그동안은 저도 남편 걱정에 애들에게 미처 신경을 쏟지 못했는데 남편이 떠나고 나니 방치되었을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당장 그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할 따름이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남편 앞으로 조금의 보험금이 나왔어요. 1억이 채 안 되는 돈이었지만 그래도 저희에게는 무척 큰 돈이었죠. 저는 시어머니와 그 돈을 나누려 했지만 어머니는 한사코 거절하시며 제게 남편의 유산을 전부 양보하셨습니다. 내가 해준 것도 없이 그 돈을 어떻게 받겠니? 오히려 내가 너한테 더 해주면 해줬지 그 돈을 받지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나한테 미안해하지 말고 그 돈 가지고 어떻게든 살궁리 해봐라. 그리고 너도 이제는 마음 편히 먹고 새 출발이라도 하렴. 그동안 우리 진혁이 챙겨줘서 늘 고맙고 미안했다, 애미야. 그 후 저는
잘 살아보겠다는 다짐으로 남편의 보험금으로 작은 가게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회사 생활하는 것보다는 자영업이 돈을 더 잘 벌 수 있지 않을까 했거든요. 예산이 빠듯하기도 하고 별 기술은 없다 보니 대단한 가게를 차릴 순 없었지만 아는 지인의 도움으로 작은 판매점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가 가진 돈으로 할 수 있던 최선이었어요. 당장은 이렇게 시작해서 장사를 익히고 점점 더 가게를 늘리면 될 거라 생각했지만 장사는 제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월급 받던 시절보단 조금 나았지만 그래도 이 돈으로는 자식 셋 대학은 못 보내겠다 싶더라고요. 이제 애들 학원도 보내야 하고 애들이 클수록 드는 돈이 많은데 나 혼자 자식 셋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걱정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가게세를 드리던 건물주 사장님이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제가 남편 없이 사는 걸 어찌 아셨는지 저한테 이성적인 호감을 보이시더라고요. 저보다 8살 많은 50살 사장님은 심지어 결혼 한 번 안 한 노총각이었어요. 돈도 있고 자식도 없는 분이 왜 자식 셋 딸린 과부한테 그러실까 싶어 처음에는 거절 의사를 내비쳤지만 자꾸만 다정하게 저를 챙겨주시는 사장님께 저도 모르게 마음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차 한 잔, 밥 한 번 하고 나니 점점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어요. 재혼 생각도 별로 없었을 뿐더러 남편이 죽은 지 이제 겨우 1년이라 이러면 안 된다 싶다가도 저희 아이들을 챙겨주고 제 안위를 걱정해주는 그 사장님께 고마웠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제가 연애에 욕심이 있어서 그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연애가 하고 싶었더라면 꼭 그 사장님이 아니어도 됐겠죠. 저는 다른 것보다도 제 아이들이 걱정이었어요. 한창 아빠가 필요할 아이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필요하다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사장님이 그런 좋은 아버지가 되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사장님은 전에도 저희 아이들에게 용돈을 쥐어주시고 잘해주셨어요. 만남을 시작한 뒤로는 저보다 아이들 생각을 더 하는 것 같았죠. 미연씨, 나는 이 나이에 늦둥이 볼 생각도 없고 자식 욕심 없어요. 그냥 미연씨랑 아이들에게 좋은 가족이 되어주고 싶을 뿐입니다. 미연씨가 아이들 때문에 재혼을 망설이는 걸 알지만 나 맡겨만 주면 정말 좋은 아빠 할 자신이 있습니다. 애들이 유학 가고 싶다면 보내주고 비싼 학원, 학용품 다 부족함 없이 해줄 수 있습니다. 애들이 다들 재능도 많고 똘똘한데 형편 때문에 그런 재능 썩히면 아깝지 않겠어요? 그런 말에 결국 저는 사장님과 결혼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재혼을 결심하고 나니 문득 시어머니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도 저더러 재혼해서 새 출발하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막상 정말로 재혼을 하려고 하니 이걸 얘기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 건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당연히 말씀드리는 게 맞다는 걸 알면서도 솔직히 쉽게 입이 떨어질 것 같진 않았습니다. 죽은 남편의 어머니 앞에서 제가 남편 잊고 새 출발을 한다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저는 굳은 마음을 먹고 시어머니를 뵙기로 했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전화를 드리면서도 한마디 한마디가 부담스러웠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어머니 댁으로 찾아뵈었을 텐데 얘기가 얘기이다 보니 밖에서 만나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핑계를 대며 약속을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 시어머니셨던 분이니 직접 찾아뵙고 얘기를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앞으로 재혼을 하면 어머니와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에 또 마음이 괜히 복잡해지더라고요. 아이들 때문에라도 어머니와 연락을 끊을 수 없을 텐데 그렇게 되면 새 시어머니가 그걸 좋아하실지 괜히 벌써 눈치가 보였죠. 그런 복잡한 생각을 하다 보니 어느새 어머니가 약속 장소로 도착을 하셨어요. 저를 보며 반가워하시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자 저는 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무리 속이 넓은 사람이라 해도 며느리가 재혼을 한다는 걸 좋아할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지은 죄도 없이 괜히 죄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꺼내려고 하면서
식사 대접한다는 핑계로 어른을 불러낸 것도 죄송하고 남편은 병을 앓다가 고생만 하다가 떠났는데 나만 행복하게 새 출발을 한 것처럼 생각하실까봐 민망하기도 했죠. 어머니, 저 드릴 말씀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 무슨 일이니? 무슨 말이길래 이렇게 뜸을 들여? 어머니가 전에 저한테 새 출발하라고 말씀하셨던 것 기억하세요? 애들 아빠 떠나고 저한테 늦기 전에 새 출발해서 애들한테도 좋은 아빠 만들어주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지. 내가 그랬지. 근데 그 얘기를 지금 갑자기 왜 꺼내는 거니? 너 설마 오늘 하겠다는 얘기가 그 얘기였니? 죄송해요. 그렇게 됐어요, 어머니. 제가 재혼 얘기를 꺼내자 어머니는 꽤 충격을 받으신 눈치셨습니다. 당신 입으로 재혼 얘기를 먼저 꺼내셨음에도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 체감이 다르셨겠죠. 시어머니가 쌍수 들고 반기실 거라는 생각은 안 했지만 그래도 그런 반응을 보이시니 저는 괜히 더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제가 더 이상 말도 잇지 못하고 고개를 테이블에 쳐박고 있자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끌어다 잡아주셨어요. 애미야, 고개 들어라. 네가 나한테 뭐 잘못한 거라도 있니? 왜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그래? 죄송해요, 어머니. 어머니한테는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어머니의 따뜻한 손에 그만 눈물이 터졌습니다. 네가 죄송할 게 뭐가 있니? 애초에 새 출발하라고 먼저 말했던 것도 나고 네가 재혼하면 안 되는 법이라도 있냐? 나도 순간 놀라서 그런 거지 너를 탓할 생각은 없다. 오히려 나한테 말이라도 해줘서 고마울 따름이지. 그러게 네가 한참 뜸을 들이기에 무슨 어려운 얘기를 하려나 했더니 네가 이 얘기 꺼내기까지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니? 내가 너한테 이런 부담을 줄 알았으면 진작 너랑 인연 끊고 살 것을. 노인네가 괜히 명줄만 길어서 아들 고생만 시키다 보내놓고 이젠 혼자된 며느리까지 괴롭히고 있었구나. 어머니도 저도 서로 잘못한 건 없다는 건 알면서도 각자 서로에게 죄책감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마음을 모르지 않아서 그런 건지 더 미안하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많이 고민해보고 선택한 일이에요. 저 하나 잘 살겠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아이들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애들 아빠한텐 미안하지만 저도 살아야 하니까요. 그래, 그렇지. 내가 네 마음을 왜 모르겠니? 산 사람은 살아야지. 언제까지 죽은 사람한테 미안해하겠어. 그리고 너는 미안해할 것도 없잖니. 네가 그동안 진혁이한테 한 게 얼만데. 나야말로 미안할 따름이고 이제라도 네가 편해졌으면 좋겠구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 그래. 그러니까 이제는 미안한 것도 없었으면 좋겠다. 네가 행복해진다는데 누구 눈치를 보겠니? 그나저나 결혼할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냐? 그분이 제 가게에 건물 주셨는데 어쩌다 보니 오고 가다 인연이 되었네요. 나이는 저보다 많은데 아직 한 번도 결혼도 안 해봤고 그래서 그런지 사람이 나이에 비해 순진하기도 한 것 같아요. 서툴고 그런 모습이 마음에 들고 사람이 착한 것 같아요. 자기 건물 가지고 있으니 경제력도 있고 저희 애들한테도 잘하려고 해요. 자기는 자식 욕심 없다고 저희 애들만 보고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늦장가 들면서 욕심 없기 쉽지 않은데
참 고마운 분이구나. 그래, 에미니가 좋은 사람을 고른 것 같구나.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이젠 에미라고 하면 안 되는 건데. 미안하다, 미연아.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전처럼 대해주세요. 저는 괜찮아요. 우리가 괜찮다고 그쪽에서도 괜찮겠니? 이제 우리가 고부관계도 아니고 고칠 건 고쳐야지. 네가 새 출발하겠다는데 내가 괜히 회방 놓을 생각도 없고, 내가 진심으로 축하해 주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그러니 앞으로는 나한테 연락도 말고 너 편한 대로 남들 눈치 보지 말고 살아라. 이 말은 정말 진심이야. 어머니 입장에서도 저의 재혼 얘기가 당황스러우셨을 텐데 결국 축하해주시며 좋게 말씀해주시는 게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재혼하라고 했다가도 정말 재혼하겠다고 하면 난리 피는 시어머니들이 많으시다는데 역시 저희 어머니는 그런 분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어머니 덕분에 저도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을 찾으라는 어머니의 말처럼 저도 죽은 남편에 대한 죄책감을 덜고 아이들과 다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떠나겠다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재혼이 저희 가족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께 재혼 말씀을 드리고 저는 본격적으로 재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과 함께 예식장도 보러 다니고 바쁘게 지내던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만나고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 그 사이에 연락이 찾아온 건 처음이었어요. 어머니는 제게 할 말이 있다며 급하게 약속을 잡으셨고 저는 한 달 전 그날처럼 시어머니를 만나러 카페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약속 시간보다 한참 일찍 카페에 나와 계셨는지 이미 자리 앞에 놓인 차가 절반쯤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왠지 많이 긴장이 되어 보이셨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그래, 나와줘서 고맙구나. 근데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좀 나빠 보이세요. 아, 아니다. 그냥 요즘 잠을 좀 설쳐서 그래.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셨죠? 그래,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말이다. 이 얘기를 꺼내면 네가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구나. 무슨 말씀인데 그러세요? 그냥 편하게 하세요, 어머니. 미연아, 너 이 결혼 꼭 해야겠니? 안 하면 안 되겠니? 부탁이다. 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결혼을 하지 말라뇨. 어머니 한 달 전에는 분명 저 응원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얘기 다 하셔놓고 갑자기 왜 이러세요? 한 달 사이 마음이라도 바뀌셨는지 갑작스럽게 제 재혼을 반대하시는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 저를 축하해 주시는 거라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셨던 건지 왜 제 재혼을 하지 말라는지 그 이유라도 듣고 싶었죠. 이유가 뭐예요? 그때는 분명히 재혼해서 제 인생 찾으라고 하셔놓고 한 달 만에 마음이 바뀌신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글쎄, 그냥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 싶기도 하고, 내 생각에는 네가 좀 더 천천히 신중하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해서 말이다. 어머니 입장은 이해하지만 저도 이미 충분히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에요. 너는 애들 생각해서 그런다고 하지만 애들이 정말 네 재혼을 원하겠니? 애들 때문에 재혼하겠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나 싶어서 말이다. 애들 때문도 있지만 솔직히 저도 원해요. 저도 이제는 좀 편해지고 싶어서요. 저 애들 아빠랑 결혼하고서 고생 많이 했어요. 그전에도 아등바등 살았지만 남편 쓰러지고 나서부터는 결혼 생활 절반을 저 혼자 가장 노릇하고 엄마 노릇하고 살았어요. 한때는 남편이 언젠가 좋아질 거라는 희망도 있었어요. 그럼 그땐 나 혼자 고생도 끝나겠지. 우리도 행복해지겠지. 근데 결국 남편 먼저 보내고 저는 이제 또 혼자예요.
근데 제가 대체 언제까지 혼자 고생하며 살아야 해요? 쉽게 내린 재혼 결정이 아니었는데 어머니가 반대하신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너무 서운했고 심지어 화가 나기까지 했어요. 남편이랑 결혼 생활하면서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뻔히 아시는 분이 제가 죽은 아들 두고 재혼하겠다는 게 결국 받아들이기 힘드신가 싶었거든요. 부모 마음이 그런 것을 이해 못하진 않지만 저도 부모였고 혼자 책임져야 할 아이가 셋이었기에 이제는 기댈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 제 고통을 나눠지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이유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시고 그냥 재혼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사정만 하신 어머니를 보며 저는 결국 말씀을 더 듣지 못하고 그 자리를 일어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생각은 충분히 알았어요. 아무래도 어머니는 제가 재혼한 걸 못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도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벌써 결혼 준비하고 있고 예식장 예약까지 했거든요. 어머닌 반대하시더라도 저희 애들은 결국 제 편일 거예요. 어머니가 못 받아들이시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와서 제가 어머니 말씀을 따라야 할 이유도 없잖아요. 제가 말을 하고도 너무 매정하다 싶었지만 당시에는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가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이 계셨더라면 분명 제 재혼을 환영해 주셨을 텐데 어머니가 재혼을 반대하신다는 게 결국 시어머니는 남일 수밖에 없구나 싶은 생각에 더 비참했습니다. 결국 그날 저는 시어머니와 다시는 볼 수 없겠구나 생각하며 앞으로 시어머니의 연락을 피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또 며칠 뒤 제게 연락을 하셨고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기어이 가게까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기껏 오신 분을 문전박대할 수도 없어서 마지못해 가게로 드렸지만 솔직히 마음은 편하지 못했어요. 내가 재혼하는 게 이렇게나 싫으실까 싶어서 서운한 마음이 점점 분노로 바뀌어 갔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요. 어머니가 반대하셔도 재혼할 거고 어머니가 재결혼 반대하실 이유 없으시다고요. 근데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이러시면 저 정말 곤란해요. 어머니 이런 분 아니셨잖아요. 그래도 저를 딸처럼 생각하신다 여겼는데 대체 왜 이러세요? 그래, 나는 너를 내 딸처럼 생각했었다. 아무리 내가 내 배로 낳은 자식이 우선이라고 해도 며느리였던 너를 남처럼 생각하겠니? 나도 그래서 이러는 거야. 네가 좋은 사람 만났으면 내가 이러겠니? 근데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얘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그 사람 보시기라도 하셨어요? 사장님도 좋은 분이세요. 실은 내가 네 얘기 듣고서 너 몰래 여길 찾아왔었어. 건물 주인이라고 하니까 여기로 오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야. 내가 소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깊게 관심을 둘 순 없지만 그래도 내 눈으로 봐야겠다 싶었단다. 저와 재혼할 사람이 궁금해서 직접 찾아오기까지 하셨다는 어머니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체 언제 왔다가 가셨는지 왜 그렇게까지 하신 건지 당황스러웠어요. 어머니도 이상한 일이라는 건 아셨는지 그래서 저번 만남에서 저한테 솔직하게 말씀을 못 하셨나 봅니다. 어머니는 제가 괜찮은 사람이랑 결혼하는 건지 걱정되어 그러셨다고 하지만 재혼을 반대하시는 걸 보니 그 상황이 그렇게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직접 얘기를 나눠본 것도 아니고 먼발치서 잠깐 본 걸로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싶었습니다. 내가 보기에 그 사람은 영 아닌 것 같다. 인상이 너무 안 좋았어. 너는 그 사람이 착하고 순하다고 했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물론 너한텐 잘해줬겠지만 그게 실체인지는 모르는 거 아니냐. 처음부터 자기 본 모습 다 까보여주는 사람이 흔하진 않잖니. 내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뭔가 있는 사람 같다. 잠시 보긴 했지만 그 잠깐 사이에 사람이 얼마나 무정한지 알겠더구나. 특히나 아랫사람들 대하는 게 무례한 걸 보면 너한테도 나중에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 아니니? 그거야 화가 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만 보곤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도 너보다는 내가 사람 보는 눈이 더 있지 않겠니? 나도 그동안 살면서 산전수전 다 겪었다. 이제는 웬만한 사람들은 몇 마디만 나눠봐도 알만해. 사람은 얼굴이나 행동에 그 사람의 인생이 엿보이는 법이야. 괜히 관상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잖니. 더군다나 50이나 되었으면 자기 인생 절반 이상이 묻어있을 텐데 그럼 그 인상을 그냥 무시할 수 있겠니? 지금이야 네 앞에서 애들 앞에서 웃는 낯만 보여주겠지만 그런 사람이 돌변하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발 한번 알아보기라도 해라. 인상이 나쁘다니, 뭔가 있는 것 같다니, 도통 이해하지 못할 말만 하시던 어머니는 기어이 저더러 그 사람의 뒷조사까지 시키셨습니다. 재혼을 하는 데 있어서 신중해야 할 건 맞지만 그렇다고 불법적으로 뒷조사까지 해야 하는 건지 저는 어머니가 너무 과하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알아서 하겠다며 기분 나쁜 내색을 숨기지 않고 어머니를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한 번 들은 얘기가 쉽게 무시가 안 되는 건지 저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자꾸 곱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저도 어머니가 괜히 억하심정에 그러실 분이 아니다 싶긴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전 시어머니가 너무 과한 간섭이지 않나 싶어 기분이 상했던 저도 어쩌면 정말 어머니가 제 걱정이 되어 그러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불법적인 뒷조사까지 해야 하나 싶어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었지만 돌다리도 두드려보라는 말처럼 재혼에 더 신중할 수밖에 없었던 저는 결국 시어머니의 조언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때까지는 재혼할 남자보다는 10여 년 알고 지낸 전 어머니에 대한 신뢰가 더 컸던 게 아닐까 싶었죠. 그렇게 얼마 없는 거금을 들여 심부름 센터에 사장님의 뒷조사를 부탁한 저는 얼마 뒤 깜짝 놀랄 일을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사모님이 부탁하신 그분 있잖아요. 그 사장님 보통 아니시던데. 정말 뭐가 나왔어요? 예. 저희도 그냥 뭐 대충 여자 문제 정도이겠거니 했었는데 이분 전과가 있으시더라고요. 자잘자잘하게 시비 폭행에 엮인 것도 많은데 아주 대형 사고를 치셨던 모양이야. 이분이 전처를 스토킹하고 폭행을 해서 실형까지 살다가 오셨더라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철아니요? 이혼이라니요? 이 사람 저한테는 미혼이라고 했는데. 전혀 모르셨어요? 이분 이혼만 2번이에요. 둘 다 결혼 생활이 그리 길진 못했지만 다 안 좋게 끝이 났더라고요. 심부름 센터에서 듣게 된 사장님의 실체에 저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히 제 앞에서는 한 번도 결혼해본 적 없는 미혼이라고 했던 사람이 결혼을 2번이나 했고 심지어는 그 전부인들에게 폭력을 휘둘러서 실형까지 살았었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봤던 사장님은 언제나 친절했고 좋은 사람 같았으니까요. 길에 쓰레기 하나 버릴 줄 모르고 개미 한 마리도 못 죽일 것 같던 사장님이 폭행 전과가 있다는 사실에 저는 식은땀을 흘릴 것 같았습니다. 역시 어른들 말 들어서 손해볼 게 없는 건지 어머니는 이런 사실을 진작 눈치채셨을까 싶더라고요. 그 후 저는 더 정확한 사연을 듣기 위해 사장님의 전처를 수소문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전처가 지방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에 저는 제 가게 문까지 닫고 한달음에 그곳으로 달려갔죠. 저 혹시 최태원 씨라고 아시나요? 누구요? 그 사람을 여기서 왜 찾아요? 사장님의 이름을 꺼내자 확실히 누군지 아는 것 같은 반응에 제대로 찾아왔구나 싶었지만 그 사람 이름만 듣고도 겁에 질리는지 덜덜 떠는 전처의 모습에 저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낯선 저를 심하게 경계하는 그 전처를 겨우 달래어서야 저는 그 사람의 결혼 생활에 대해 들어볼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이랑 재혼할 여자라고요? 네, 재혼하려고 했죠. 근데 이상해서 알아봤더니
나한테 한 얘기가 다 거짓말이더라고요. 노총각이라고 순진한 척하더니 벌써 이혼만 2번에다가 폭행 전과까지 있다고 하니 놀랐어요. 그래서 더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찾아왔고요. 원래라면 그쪽 얘기 듣지도 않고 쫓아보냈겠지만 당신도 나 같은 입장이다 싶어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최태원 그 인간한테 내 얘기 전할 생각도 말고 나 만나러 왔다는 거 들키지도 말아요. 알겠죠? 당연하죠. 저 여기 온 거는 아무도 몰라요. 더 조심하라는 말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 둘 다 무슨 일 당할지 모르니까. 그렇게 듣게 된 얘기는 제가 심부름센터에서 들었던 이야기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두 사람 역시 저처럼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로 만난 사이였어요. 그 사람 건물에서 장사를 하던 전처가 그 사람의 대시에 이른 결혼을 결정했었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인 줄만 알고 결혼을 했지만 처음부터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행복한 신혼을 미처 즐기기도 전에 그 남자가 본색을 보였다고 했거든요. 집착이 심했는지 하루 종일 전처의 일거수일투족을 쫓아다니며 간섭을 하고 친구들을 만나거나 심지어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 싫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 의처증 장난 아니에요. 여자를 무슨 자기 소유물처럼 생각하는지 내가 옷 입는 거 화장하는 거 하나하나 다 간섭하고 내가 남들이랑 얘기만 해도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어요. 그 인간 건물주랍시고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없으니까 나만 쫓아다닌 거예요. 내가 뭐 하나 감시하고 어디서나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장사하는 사람들 어쩌라는 건지 남자 손님들 머리 만졌다고 가게에 깽판을 치고 뒤집어 엎고 심지어는 나한테 밖에도 다니지 말라고 그러고 감금까지 했었어요. 결국 못 참겠다 싶어서 이혼하자 할 때마다 정신을 잃고 나를 때렸었죠. 그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던 일도 여러 번이었답니다. 처음에는 술에 취해서 사람을 때려놓고는 다음 날이 되면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곤 했었대요.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잘못했다 그러니까 그 모습에 괜히 마음이 약해져서 용서해준 것도 여러 번이었어요. 그때는 그놈이 폭행 전과가 있는 줄도 몰랐거든요. 그러다가 진짜 안 되겠다 싶어서 이혼 서류를 내밀었더니 그놈이 술에 취해서 소주병을 깨서 휘두르는 바람에 그대로 저 세상 갈 뻔했다고요. 전처는 정말 죽었다가 깨어났었다며 자기 머리 밑에 수술 자국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그 일로 경찰까지 달려오고 몇 달간 입원까지 하며 큰 곤욕을 치르고서야 구속된 남편과 이혼을 할 수 있었답니다. 특수폭행 덕에 실형을 받아서 이혼을 할 수 있었지만 이혼하고도 무서워서 내가 다 버리고 여기까지 이사 온 거예요. 나라고 친구 가족 다 버리고 연고도 없는 데서 살고 싶었겠어요? 그 인간 눈에 안 띄는 곳에 숨어 살아야지. 안 그러면 나 정말 죽을지도 모르겠다 싶더라고요. 그 사람이 나와서 해코지라도 하면 나만 골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쪽도 하루빨리 벗어나는 게 좋을 거예요. 자식도 있다면서 괜히 내 꼴로면 안 되잖아. 전처는 제게 하루빨리 그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 좋을 거라며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직접 당해본 전처의 말을 듣게 되자 저는 그제서야 현실감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 전과까지 있는 쓰레기였다는 사실에 저는 너무 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내 인생 펴보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가족들 위해서 이 선택이 맞는 거라 생각했는데 결국 저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게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돌이킬 수 있다면 어떻게든 돌이켜야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사장님을 만난 저는 조심스럽게 파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 사장님, 우리 결혼 말인데요. 혹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뭐?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자니. 순간 파혼 얘기에 그 사람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보게 된 저는 더 겁이 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아무래도 애들이 좀 걸려서요. 아무래도 애들이
엄마 재혼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아서요. 그렇다고 이제 와서 파혼을 하는 건 말도 안 되지. 애들이야 데리고 살다 보면 적응할 거야. 근데 정말 그게 이유야? 다른 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나는 그냥 애들 걱정뿐이지. 이러다가 나도 전처처럼 무슨 일을 당하는 게 아닌가 싶은 두려운 마음에 저는 겨우 변명만 하고서 대화를 끝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파혼 얘기를 제대로 꺼내보지도 못했죠. 폭력성에 의처증까지 있다는 남자와 어떻게 해야 아무 탈 없이 헤어질 수 있을까 고민하던 저는 혼자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아서 결국 시어머니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번에 그렇게 매정하게 대하고 이제 와서 도움을 구하는 게 정말 염치 없는 짓이라는 걸 알았지만 주변에 아무도 없는 제가 달리 도움을 구할 곳이 어머니 말고는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어머니를 찾아간 저는 어머니 말씀대로 뒷조사를 했고 그 사람의 전처까지 만나고 왔다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전부 들려드렸습니다. 제 얘기를 들으시고는 어머니도 깜짝 놀라셨죠. 그래, 그놈 인상이 딱 그랬었어. 세상에, 그래도 미리 알아차려서 얼마나 다행이냐. 네가 내 말을 들어줄 줄은 몰랐는데 정말 고맙구나. 오히려 제가 죄송하죠. 어머니가 말씀하셨을 때 이해하려 해보기라도 했어야 했는데 당시에는 제가 정말 어머니를 오해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오는 게 염치 없는 건 알지만 저 혼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말은 그놈이랑 별탈 없이 무사히 헤어지고 싶다 이거지? 예. 아직은 본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지만 제가 파혼 얘기만 꺼냈는데도 당장 저를 잡아먹을 것처럼 눈빛이 달라지는데 정말 섬뜩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얘기를 확실히 하지도 못했어요. 이런 상황에 어떻게 무사히 헤어질 수 있을까요? 저 정말 방법을 모르겠어요, 어머니. 그래, 그런 놈은 괜히 건드려서 좋을 게 없어. 벌집을 쑤시면 안 되잖니. 이럴 때는 머리를 써야지.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렴. 그동안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평소처럼 하고 있어. 아니, 오히려 더 살갑게 대하렴. 어머니라고 뾰족한 수가 있을까 싶었지만 저보다는 자신 있어 보이시는 어머니의 모습에 저는 이번에도 어머니를 한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사고 친 건 나인데 이제 와서 도움을 구하는 게 정말 죄송하기만 했죠. 저는 어머니가 시키시는 대로 그 후 파혼 얘기를 절대 꺼내지 않고 오히려 더 결혼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생략하려고 했던 웨딩 사진도 찍자고 말을 꺼냈더니 참 좋아하더라고요. 잠시였지만 파혼 얘기를 꺼냈던 제가 결혼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그 사람도 아무 의심 없이 저를 믿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그 사람이 먼저 제게 파혼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내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말이야. 우리 결혼은 없던 일로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가게도 하루빨리 빼줬으면 좋겠어. 뭐라고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헤어지자니. 설마 내가 전에 파혼 얘기 꺼낸 것 때문에 그래요? 그건 내가 결혼 앞두고 마음이 좀 싱숭생숭해서 그런 거라 말했잖아요. 나 이제 태원 씨 없이 못 살아요. 근데 헤어지자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내 마음이 달라졌어. 아무래도 우리는 인연이 아닌 것 같아. 이쯤에서 끊는 게 좋겠어. 이유도 설명해주지 않고 파혼하자고 먼저 말해주는 그 남자를 보며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당황스럽고 화가 나는 척 뻔뻔하게 연기를 해야 했죠. 조금 과하기는 했지만 진심을 보여주려고 떠나는 그 남자의 바지가랑이까지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정말 진절머리를 치더라고요. 뭐하는 짓이야? 이거 안 놔! 당신 스토커야. 헤어지자는데 왜 이렇게 집착이야? 자기는 전처들한테 의처증이 있어서
그 사단을 벌였던 사람이 바짓가랑이 좀 잡힌 걸로 집착이니 스토킹이니 말을 하는 게 기가 막히고 너무나 웃겼습니다. 그 인간과 헤어진 저는 그 길로 곧장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어머니, 저 방금 그 사람이랑 헤어지고 왔어요. 정말 다행이구나. 집착하던 인간이 먼저 저더러 인연이 아니라면서 헤어지자 그러던데 대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랬구나. 그래. 조금이나마 생각이 있는 놈이면 그럴 줄 알았지. 사실 별건 없었어. 내가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수가 있겠니. 대신 내가 그놈을 찾아가서 내가 네 시엠이라고 밝히고 그놈한테 네 험담을 좀 했지. 물론 진심은 아니지만 그렇게 얄팍한 인간이라면 그런 얘기를 허투루 듣지 않을 줄 알았거든. 어머니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저에 대한 말도 안 되는 험담들을 늘어놓으셨답니다. 제가 사치가 심하고 도벽이 있고 심지어 의부증이 심하다고 하셨대요. 똥 묻은 놈이 겨 묻은 거 나무란다더니 그놈 네가 집착이 심하다고 하니까 아주 치를 떨더구나. 우리 아들이 아주 시달리던 거 보고 아들 같아서 불쌍해서 말해주는 거라고 하니까 더 의심하지도 않고 고지고대로 믿더라고. 그리고 네가 성형했다는 얘기까지 했지. 아마 그게 제일 충격이었던 모양이야. 아무 다른 여자 사진 집어다가 보여줬더니 너무 못생겼다면서 끔찍해하더구나. 그 정도면 될까 싶어서 더 술을 쓰려고 했더니 다행히 방법이 통했네. 겨우 그 정도로 파혼을 결심할 수 있는 건지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애초에 그 사람이 저를 생각했던 게 그 정도밖에 안 되었다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덕분에 파혼을 하고 그 무서운 인간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으니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와 하루빨리 정을 떼고 싶었던 건지 제가 가게를 비우는 날까지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어요. 저는 제대로 쐐기를 받고 싶어서 하루 종일 그놈에게 전화를 수십 통씩 하고 사무실로 찾아갔더니 저를 경찰에 신고까지 했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그 인간과 완전히 안전이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저를 도와주시고 살려주신 시어머니께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였지만 그런 어머니를 오해하고 원망했던 제 자신이 끔찍할 따름이었죠. 그래서 그 후 저는 그런 어머니를 정말 제 친정 어머니처럼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남편까지 죽은 마당에 제가 더 이상 며느리도 아니지만 양어머니로 모시며 어머니께 평생 은혜를 갚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재혼 같은 건 생각도 안 하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었죠.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아픈 남편 두고 혼자 가장 노릇할 때에도 꿋꿋이 잘 버텼던 제가 남편이 죽었다고 금세 다른 남자에게 기댈 생각을 했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혼자라고 힘들었던 건 나 혼자 고생을 해서가 아니라 제게 위안이 되어주던 제 남편의 존재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었어요. 그러니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한다고 해서 저의 그 빈자리가 채워지진 않겠죠. 그 생각을 하니 저도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자식들만 바라보며 열심히 살아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네요. 그 후 저는 시댁 근처로 다시 이사를 가며 가게를 새로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봐서 그런지 처음처럼 어렵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남에게 도움 구하지 않고 저희 어머니께 도움을 청하며 혼자서도 잘 이겨내려 하고 있습니다. 새 자식이 다 자랄 때까지는 엄마 노릇을 게을리할 수 없기에 혼자서도 꿋꿋이 살아가야겠죠.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